어떻게 여기서 서서 어떻게 괜찮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사공준입니다. 제가 성이 사공이고요. 이름을 이제 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 참여해본 뭐 세미나나 포럼 중에서 정말 향기 콘서트만큼 이게 후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이름을 가진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 어떤 포만감까지 주는 이런 세미나라서 역시 문재일 교수님이 그 네이밍의 대가답게 후각과 청각과 지적 포만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기 콘서트인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악취와 건강이라서 왜 향기 콘서트에 웬 악취냐고 좀 생뚱맞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치 않는 향기가 악취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악취도 향기 콘서트에 좀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제가 억지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환경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악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2019년 9월에 한 100명의 학생들이 악취가스 때문에 학교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그 중에 10명은 입원을 했고 전교생들은 강제로 하교하는 그런 사건들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소개함으로써 이런 악취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의사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한번 학문적으로 융합하는 차원에서 제 좀 강의를 좀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융합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그 2019년 9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대구시 환경재난대책반이라고 있습니다. 김모 팀장이 저한테 이제 아침에 휴대폰으로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제가 받으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구 북구 소재 경상여고에서 가스 중독 신고가 들어왔다. 다수 여학생들이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데 증상 호소 학생 수가 50명 이상이고 원인은 현재는 모르겠다. 그렇게 긴급으로 연락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환경재난대책반 때라는 용어가 나오길래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2012년 9월에 우리 구미에서 불상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이목이 모아진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런 환경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좀 우왕좌왕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그래서 급성영향평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TFT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대구시는 판단을 하고 2013년부터 환경재난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 대책반에서 평소에 하는 일은 이런 악취나 가스로 인한 민원을 분석하고 그 민원을 살펴보고 이게 좀 의미 있는,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싶을 때는 처치가 들어가고 원인을 탐색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집행하고 집행 후 효과까지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환경재난대책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책반의 반장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난 사고에서 대량의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첫째 해야 될 일은 중증도 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저는 태그를 붙이죠. 이 사람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중증이다. 응급이다. 아니다.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빨리빨리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응급 환자 중증도로 분류해라. 자, 근데 가스라는 걸 제가 정보가 있었죠. 자, 이게 신경계 독성이냐 호흡계 독성이냐에 따라서 신경계 독성을 가진다. 특히 시야가 안 보인다. 의식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반드시 고압 산소 챔버가 있는 데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은. 그래서 자, 긴급하게 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시력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많이 보이는 학생들은 고압 산소 챔버 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그 다음 기침을 하거나 숨차거나 일반 호흡기계 질환을 보이는 사람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해라.
그리고 단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인근 병원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전화로 이제 트리아이즈라 그러죠. 트리아이즈. 이제 환자를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지시를 내렸냐.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학생들을 검사하고 남은 혈액과 소변을 반드시 보관해라.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카복시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혈중에 CO 농도를 측정을 해라. CO가 포함되어 있는 걸 마셨다면 그건 연소 가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반드시 측정해라.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증언을 녹취를 해라. 이런 구두로 지시를 내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학교 농장에서 저렇게 구급차를 타고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사입니다. 교사 두 분도 이렇게 똑하고. 그렇죠? 또 실려가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2층 강당에 있던 학생들이 주로 실려갔습니다. 750명 중에서 그날 75명, 그래 10분의 1의 학생들이 실려갔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56명이었지만 그날 하루 동안에 총 74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버렸는데 내려오니까 막상 내 집 먹고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부실 갔다가 바로 먹으려고 하니까 막 피로하고 슬퍼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머리 지금 상황에서는 80% 정도 예, 그날 총 74명의 학생이 저렇게 농장에서 119 고속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우리 9월 1일자로 학교의 보직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날은 교장 선생님이 첫 나오셔갖고 취임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날 보건교사도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참 그분들도 많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래로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100명, 70몇 명이 그날 막 119에 실려가는 그런 거는 뭐 건국 이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당일 보건교사를 빨리 만나봐야 되죠. 현장에 제일 밀접하게 있었으니까. 보건교사들은 학생들이 처음에 내원한 학생들이 7명이 메스껍다고 자기 발로 왔는데 두통, 메스꺼움, 힘 빠지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이래 비리비리 하더라는 거예요. 기면 상태로. 비리비리 하는 건 대구 사투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뭐 쓴 냄새, 플라스틱 타는 냄새 이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자기는 취임식을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자기가 강단에서, 교단에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1층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고 1층에 있는 선생님들도 몰랐고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보건교사가 7명이 왔는데 증상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 큰일이다. 신고하고 그럼 얘들 말고 좀 가벼운 증상으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오라고 학교에 방송을 하니까 교내 방송을 하니까 학생들이 50몇 명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토할 것. 아까 그 인터뷰한 그 학생도 처음 7명이 아니었어요.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교실에 가 있으니까 아주 토할 것 같고 머리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빨리 그날에 이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 사고가 언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빨리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7시 50분에서 8시 10분 사이에 강당 2층을 청소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청소하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청소를 했답니다. 연교시에. 그 다음에 1교시 수업에서는 강당 1층에서 체육 수업을 했고 또 그 옆에서는 관악부가 1층 강당 플로어에서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1교시 마치고 나서 2교시 때 이제 학교장 취임식이 벌어지는데 우선 학생들이 먼저 입장을 해놓고 입장을 하고 나서 교사들이 그 다음에 교무회의를 마치고 강당으로 가는데 7명의 학생들이 밖에 나서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래서 교사들이 야, 너들은 보건실로 가라 그러고 강당에 마저 입장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했어요. 그냥 아무 별일 없이 하고 났는데 이제 그 전에 보냈는 학생들이 보건교사한테 가서 그런 증상을 보이니까 보건교사가 마치고 나서 학교장한테 이제 이런 취임식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학교장이 119에 신고해라. 그리고 10시 49분에 119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악취가 이미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4명이 이송을 하고 2시 50분에 전교생이 하교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이제 그날의 일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재난대책반에서는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팀을 나누고 역할 분담을 했죠. 대구시 대기권은 뭘 해야 되느냐? 경상여고 주변에 대기 배출시설, 그러니까 공장에 배출시설로, 대기 배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잡혀 있는 공장의 현황을 조사해달라. 그들의 업종과 그간에 뭔가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배출 규정을 어긴 게 없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에 기후를 한번 조사해달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 공기, 교내 과학실 실내 공기, 인근 공장 지역의 오염물질 조사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 환경보건센터라고 또 하나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대구시 환경보건센터는 아까 환경재난대책반은 급성건강장애를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하는 곳이고, 환경오염이 만성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우리 대기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늘 있는 그런 거에 대피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게 대구시 환경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악취 가스로 인한 민원을 분석하고 이때는 상시 모니터링 하게 되니까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왜 투표하는 사람들처럼 모니터링을 하는 우리 주민들을 정해서 그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분들의 필요할 때는 소변, 혈액 같은 걸 조사해서 대기 오염에 따른 혹은 토양이나 수질 오염에 따른 그분들 안에 인체 유래물 안에서 뭔가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는 어떤 미션을 줬느냐? 그 기관은 역학조사팀과 의학조사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역학조사팀에는 자 목격자와 증상자들 진술조사를 받아라. 주로 이제 우리 간호사나 전공의들이 가서 받죠. 그리고 발생의 규모를 조사해라. 그날 자기 발로 나온 사람이 74명이지만은 가벼운 사람들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저 더 조사를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어떤 자리에 있던 아이들에서 증상이 생겼느냐. 발생자의 분포입니다. 매핑을 하자. 그리고 증상자와 비증상자의 차이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비증상자도 조사를 해야 된다. 증상자를 조사해갖고 답이 안 나옵니다. 비증상자도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학교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이제 차이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증할 노출 경로의 가설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역학조사입니다. 의학조사팀은 개인단입니다. 개인 베이스로 증상을 조사하고 의무 기록을 조사하고 혈액, 소변 등의 인체 유래물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인체 유래물 안에서 뭔가 이게 물질이 뭐가 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설 물질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만약에 들어온 게 CO 가스라면 CO 헤모글로빈이 높을 거고 만약에 뭐 톨루엔이라면 뭐 히프릭 애시드가 높을 거고 스티레인이라면 뭐 만들릭 애시드가 높을 거고 그러니까 그 대사산물을 측정함으로써 들어온 물질이 뭔지 거꾸로 그죠? 역순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각 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특히 공기시료를 채취할 때 이게 막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죠. 그 청소 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공기시료를 채취해라. 학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다. 하지만 이미 앰뷸런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장들은 이미 공장은 다 셧다운 다 됐어요. 안 합니다. 왜냐면 딱 이 사람들도 촉이 있거든요. 이게 오염 물질 때문에 뭔가 사고가 생겼구나. 그런 순간 바로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주민들을 면담할 때 오래 거주한 주민이 주로 이해하시겠죠?
근데 주의할 거 도사 대상자가 공단 근로자 본인이거나 주민 그 가족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항상 공단의 오염 물질에 대한 피해 상황은 항상 언더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되고 아파트의 고층과 저층 주민들이 포함되도록 만약에 낮게 깔리는 오염 물질이라면 저층으로만 통과를 하는데 고층 사람들만 인터뷰하면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런 증상을 느낀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꾸로 유해 물질이 고층을 통과했는데 저층 주민들만 인터뷰를 하면 우리 지역은 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외에 주택 거주자들도 청구를 해라. 왜냐하면 아파트는 조금 폐쇄적입니다. 창문을 잘 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만 조사한다면 고층이나 저층이나 우리는 노 프로블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령자, 도시 고령자들 면담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좀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냄새 나던가요? 나는 안 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를 고려해서 살짝 물어보면서 이 스킬인데, 테크닉인데 이분의 인지 기능이 정상인지 인터뷰를 하면서 살짝 검증하고 나서 이분의 증언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또 테크닉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게 주의점이고 또 생물학적 노출 검사를 할 때 소변이나 혈액을 모은다면은 만약에 휘발성 물질이 몸에 들어왔다면 혈액상에서도 빨리 휘발이 됩니다. 빨리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시료는 최소 기간 냉동 보관을 하고 그리고 기억이 소실되거나 변형되기 전에 그래서 응급실에서 바로 녹취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팠다, 언제부터 아팠다, 어떤 증상이었다를 기억이 소실되거나 변형되기 전에 빨리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사를 할 때는 특히 인체 유래물을 수집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사후 동의서를 사후에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사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도 좀 많이 인식을 이제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주의사항을 갖고 들어갑니다. 자, 경상여고 인근의 공업단지입니다. 학교가 어디 있느냐?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학교 요거네. 여기 강당입니다. 빨간 박스 치는 게 강당의 2층 스탠드의 한쪽입니다. 여기에 교사가 보이고 운동장이 보이죠? 자, 이러고 보십시오. 나머지는 파란 지붕은 다 공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 학교가 있을까?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에도 사람은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에 주민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 파란 공장은 다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파란 공장은 다 파란 지붕은 공장이고 여기가 학교입니다. 마치 이게 말발굽처럼 어머 튜브 중간에 학교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학교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위성 사진하고 다르게 학교가 좀 고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이 장면은 어디서? 인디케이터. 예, 이 장면은 여기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여기서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높게 보이죠. 그렇죠, 그죠? 학교가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상당히 학교는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고 지금 보이는 여기가 강당입니다. 강당의 이면이죠. 측면이죠. 이면, 그죠? 직사각형이라면 짧은 그 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푸른 지붕을 가진 공장들이 어떤 공장들이냐? 개수는 한 380개쯤 됩니다. 다들 영세하고 오염 방지 시설은 영세하고 노후되어 있고, 그죠? 산처리, 중화처리 과정에서 발암물질 대부분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었고, 다량의 약품 사용으로 악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연간 배출량, 햅스 연간 배출량은 6천, 거의 수십 톤이 되고, 예, 6톤, 거의 7톤 가까이 되죠. 그리고 염화수소, 시아나수소, 니켈 이런 것들을 1톤, 4톤씩 사용합니다. 자,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그 사용 실태와 관리 실태가 저렇게 약간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경상여고 운동장에서 측정했는 복합 악취 검사를 23회를 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냥 있었던 겁니다. 예. 지난 2일 가스 흡입 사고가 발생한 대구 경상여고.
원인을 찾는 조사가 시작됐지만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2년 전부터 이미 23차례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가 진행됐지만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도 불안함을 토로합니다. 일부 거주자들 사이에선 비슷한 악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침 되면 이렇게 쇠 냄새 같은 거 좀 많이 나요. 공기를 이렇게 또 코끝인데 배하다는 느낌? 진짜 냄새가 심해지는 문을 못 열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은 시원하니까 열어놓고 뭐 자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진짜 심할 때는 심해요. 머리 아파요. 경상여고 인근 또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불안해서 지금 중2고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원인 자체를 못 찾고 그냥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좀 안 나면 또 조용하다가 또 한 번 나면 또 하고 그래도 원인 모르겠다 이러면 또 그걸로 흐지부지하고. 예, 흐지부지입니다. 마지막에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결정적인 키워드를 냈는데 사고가 나면은 좀 떠들다가 그대로 또 조용해지면 흐지부지되고 그게 23번 반복되다가 드디어 올게 온 겁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학교를 떠나야 됐어요. 강제적으로. 앰뷸런스들이 와서 그중에 74명을 실어가고 그중에 10명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골맞던 것이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때까지 왔다 이 사건까지 나고 나서도 원인을 못 찾는다면은 그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좀 절지박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가설들을 테이블에 올릴 것인가. 자, 첫 번째 가설은 이제 북부 소방서에서 최초의 언론 브리핑을 했지만은 이 강당에 에어컨이 4대 있다. 거기서 냉매가 유출될 수도 있고 강당 아랫부분에 있는 과학실에서 오래된 폐시약에서부터 나온 유독 물질이 강당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근 공업 지역에 배출가스가 유입됐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날 오후에 실시했는 이런 간이 측정기로 측정했는 거죠. 거기에 시료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스안전공단이나 화학물질안전원이나 국가수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스를 간이 측정기로 측정을 포탑을 도구를 이용해서 긴급으로 했지만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제대로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동식 차량으로 대기질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가 학교고 이게 파란색 줄이 이동식 차량들이 다니는 경로입니다. 그걸 했더니 외부에서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외부에서 별로 나온 게 없고 오히려 과학실에서 뭔가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여기서 뭐 고농도도 이렇게 다른 데 비하면 농도 높다는 거지 그 자체로 고농도는 아닙니다. 하여튼 다른 데보다 이게 나왔더라는 겁니다. 자, 저렇게 도로를 다니면서 이틀간 다녀도 별로 나올 게 없었다. 또 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다닙니다. 이동식 차량을 갖고 또 다닙니다. 또 다니면서 강당 내외부의 시료와 도로가의 시료를 했는데 또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과학실에서 나왔다. 강당 2층에서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나오고 오히려 학교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또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또 차를 끌고 와서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차들이 지나다니면은 여러분들 속도 고속도로에 속도 감지기 있으면 바로 속도 줄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나올 게 없어요. 톨루엔 자이레는 전국 평균 농도보다 약간 높았지만 평균 농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강남에서 높았다. 뭐 또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밖에는 오히려 저농도고 이 안에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번에 걸친 조사에서도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안에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립시다. 예. 자, 그 다음에 대기과에서 조사한 겁니다. 자, 이게 학교입니다. 여기가 학교고 강당이었죠? 강당이었는데 강당에서 반경이 200m 안에 도금 공장, 도장 공장, 플라스틱 제조 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500m 안에는 더 많은 공장들이 있고 아까 한 800개 정도 있으니까요. 한 400개 정도 있으니까요. 또 500m 안에는 800m 안에는 더 많은 공장들이 있고 이 안에
여기에 별표 공장들은 위반 없습니다. 위반 없어. 뭔가 배출 시설이 미비하거나 고장나서 위반된 없어.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들어왔을 것이다. 내부에서도 들어왔을 것이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9월 2일 당일에는 74명이었는데 그날은 내가 뭐 좀 공부한다고 바빠서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입원한 학생들도 있고 보십시오. 야, 이 3일이 지나서 입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3일 후에 입원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서 입원했냐니까 이게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참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피해 상황 규모를 그날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역학조사에서는 항상 딜레이드 이펙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왔을 때 딜레이드했던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쭉 이거를 이제 쫙 펴서 하니까 2일에서 이 이후로는 없었어요. 2일에서 7일까지 토탈 105명이 의료기관을 내원했고 그중에 10명은 입원을 했고, 그죠? 이렇게 이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대구 그 안실련이 와중에 또 과학실 내부를 악취 원인으로 또 지목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주장도 과학실 했습니다. 내부에 방치된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실련은 과학실 내부에는 폐시약 110여 종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악취와 백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배기장치도 고장난 상태로 악취가 외부 환기구와 계단을 타고 강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학교를 가보고 학교 과학실험실에 폐시약이 저렇게 벤치 안에 들어가 있고 배기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이제 배기구가 고장이 나서 저기서 뽑혀 나온 가스가 강당으로 유입됐다. 그러니까 이 스탠드 밑에 공간이 과학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또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스탠드가 입체적으로 지금 보이시죠, 그죠? 학교를 다 이제 이런 보신 적이 있으니까 이 스탠드에 앉아 있는 학생들, 여기에 이쪽 스탠드에 앉아 있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증상을 느끼고, 이따가 매핑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여기서 이 침식을 하셨겠죠? 몰랐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머리 아프고 저렇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참 묘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한 건물 한 개 케이지 안에서. 그죠? 자, 그래서 4개의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자, 방학 중에 강당 내부 오염 물질이 축적되어 있던 것이 뭐 이렇게 학생들이 노출됐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형 에어컨 냉매가 유출돼서, 이게 에어컨 보이시죠, 그죠? 이런 아주 큰 에어컨 냉매가 유출됐다는 주장도 있었고,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과학실에 이게 후드가 고장이 났는데 여기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밖으로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어떻게 흘러서 강당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학교 외부에서 오염 물질이 강당으로 유입됐다는 뭐 주장, 그죠? 가설, 이렇게 쫙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하나씩 이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1, 2, 3번,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축적되어 있었다, 에어컨 냉매다, 뭐 과학실에서 올라왔다. 이거는 간단한 역학조사를 해보면 바로 룰아웃 돼버립니다. 간단한 면접만 해보면. 자, 방학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학교는 9월 2일에 아니라 8월 12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한 이후로 학교 강당에서 쭉 에어컨을 켜둔 상태로 체육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관학부는 그 옆에 연습을 했고, 그리고 그날도 9월 2일도 1교시 전에 강당 스탠드를 2층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2학년 7반이 그 구역이래요. 강당 청소를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게 뭐 방학 동안에 쌓였고 에어컨 냉매는 조금 바로 그러니까 룰아웃 되는 거죠. 우리 의학 용어로 룰아웃이 됐습니다. 과학실도 마찬가지죠. 과학실 시약은 5월경에 총 정리하면 손댄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9월 2일 날 발생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 학생들은 타는 냄새라고 증언을 했는데, 과학실에는 여러분들 시약 많이 마시지만 좀 산이나 알칼리 때문에 신 냄새는 나더라도 타는 냄새는 잘 안 나거든요. 과학실은 탈 물질도 없고요. 자, 그래도 과학실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과학실이 여기거든요. 과학실이 여기고
여기 배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만큼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이 들어갔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어? 이게 여기에 이게 이렇게 나오자면 여기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리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면 여기로 지나다니는 학생들은 아주 말도 못했을 건데 지나다닐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을 한다. 끝. 이것들 올라가. 예. 그래서 1, 2, 3번은 이렇게 인터뷰나 간단한 뭐 시뮬레이션으로 뭐 이렇게 룰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게 하나죠. 외부 공단으로부터 유입입니다. 자, 이것마저 끝내버리면 우리는 또 원인이 또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외부 유입을 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이것마저 버릴 수는 없으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역학조사에서 아까 분포 매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학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뭐 핸델은 뭐 어머니고 바흐가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역학 에피데미올로지의 아버지는 존 스노우입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냥 역학의 어머니는 없네요. 역학의 아버지만 있습니다.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1830년, 40년대에 영국 런던에 콜레라가 유행할 때 점을 찍었어요. 콜레라 죽은 사람들 점을 찍으니까 어느 우물 근처에 그 점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펌프에 손잡이를 제거한 후에 콜레라 유행이 끝났다는 그게 역학조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 증상자 발생에 점을 찍는 거죠. 그게 매핑이 역학 ABC의 A입니다. 우리도 ABC의 A. 강당에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걔들은 강당에서 나와서 교사에서 실려갔습니다. 이제 나와서 학교 방송을 듣고 나와서 실려갔습니다. 자, 너희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 어디에 앉아 있었냐? 점을 찍어라. 앉아 있었던 분포. 어떻게? 한 케이지 안에서 그것도 2층 안에서 1층과 2층이 분리됐습니다. 1층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2층 아이들 중에서도 남쪽 스탠드의 아이들만 싸그리 나간 거예요. 실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가설이 성립되느냐? 오염물질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하지?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가설이 있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물질은 북동쪽에서 유입이 돼야지 이 매핑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날의 바람은 북동풍이어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그날의 바람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 9월 1일 아침 대구의 기상도입니다. 그날 강수량이 3.0이에요. 3.0이면은 좀 약간 부슬부슬하면서 짧은 거리는 우산 안 쓰다가도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강수량이죠. 바람은 1.3m/s. 약간 산들산들한 바람이에요. 강풍 절대 아닙니다. 강풍이라는 오염물질이 흩어지겠죠. 나온 것들이. 1.3이면은 산들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옮겨가기 편한 이런 바람이죠. 자, 그런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 강당이 있었습니다. 자, 저 부위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동풍이 됩니다. 북동풍이 그날 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좌석 배치와 바람 방향은 일치를 했습니다.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되죠. 4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4번이라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근거는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강당의 동쪽과 남쪽 창문이 오픈되었더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차고 나가면 저기 있는 학생들만 노출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외부 물질이 원인이었다면 공단은 오래됐으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17년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야자를 밤 9시, 8시, 9시경에 야자를 하는 학생들이 그때는 학교의 꼭대기층에서 야자를 했대요. 가장 높은 부분에서. 하던 학생들이 외부 악취 때문에 야자를 중단하고 또 하교를 한 사건이 2017년 9월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겪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2019년 9월에 유사한 사고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건을 같이 겪었는 교사와 학생들이 그때 2017년도에 1학년이었다면 2019년도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을 또 인터뷰를 면접조사를 아까 우리 역학조사팀이 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떠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떠냐 했더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부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 교사들과 일부 학생들이 경험한 악취의 특성, 타는 냄새가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고 증언을 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운동장과 학교 인근에서 가끔 나던 악취와 유사하다. 그런 외부 요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또 다른 근거가 또 생긴 거죠. 자, 그 다음. 대기로 확산되는 가스라면 가벼운 가스 있고 가벼운 가스라면 연소가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연소가스라면 타는 냄새입니다. 정말 타는 냄새가 맞는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74명 중에 48명이 타는 냄새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는 이런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그죠? 자, 타는 냄새다. 학교에는 타는 게 없어요. 과학실에 타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자꾸 뒷받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학조사에서는 이건 아니니까 빼고 이게 맞다면 맞는 증거를 자꾸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맞는 증거를 넣고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연소가스라면은 CO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CO는 그러면 체내에 들어왔을 것이고, 체내에 아까 CO 카보시 헤모글로빈을 측정하라 그랬죠. 측정 데이터가 뭔가를 말해줄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다. K병원 한 군데에서 학생 9명 중에 8명에서 CO 헤모글로빈을 측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챔버 안에 들어갔네요. K병원 로고가 나와 있어 버리네요. 자, 그래서 얘들의 학생들의 카보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보통 정상 보면 1.5 밑입니다. 비흡연자인 경우에. 그런데 이 학생들 다 비흡연자인데도 1.5를 넘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CO가 들어온 게 맞다.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쟀는 거니까 보통 3시간, 4시간이 경과한 후니까 그 전에 그 반감기를 생각하면 카보시 헤모글로빈은 3, 4, 5%쯤 됐을 거예요. 3, 4, 5% 되면요. 무지 머리 아픕니다. 메스껍고 토하고 어지러워요. 그걸 학생들은 그대로 호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노출 지표와 학생들의 증상과 그걸 측정해낸 검사 소견이 지금 같이 맞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증거가 바구니에 또 담겼습니다. 그렇죠. 예. 학생들의 주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이었습니다. 이건 호흡기 증상이 아닙니다.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은 CNS, 그러니까 신경계 증상입니다. 신경계 증상. 신경계 증상이면은 이제 연소가스고 일산화탄소의 증상이죠. 일산화탄소. 그래 학생들은 악취 때문에 괴로움은 있었지만은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메스꺼움은 CO 때문인 겁니다. 근데 CO와 악취 유발 물질이 같이 묶여진 패키지가 이제 학교를 이제 지나간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재난대책본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날 바람이 1.3ms인데 공장에서는 뭔가 퍼프 덩어리가 가스 덩어리를 퍼프라고 하더라고요. 이 덩어리가 아주 산들하는 일정한 방향을 타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낮게 구름이 낀 날에 확산되지 못하고 옆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데 그 높이가 딱 2층 강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민원을 넣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고 1층에 있는 학생들도 몰랐고 근데 1층은 창문이 닫힌 상태라서 요건 좀 창문이 열린 이 상태로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우리가 내린 잠정적 결론이죠. 이게 맞느냐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설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가설은 지금까지 말했는 그걸로 이제 이 가스는 연소가스일 것이고 저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면 확인하는 방법은 범인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럴 만한 범인이 있는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사 추리물을 보면은 범행 도구를 찾죠. 그리고 현장 검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면 기소를 하는 거죠. 범행 도구를 찾고 현장 검증을 합니다. 의심지역이 어디냐? 의심지역이 북동풍이 불어왔으니까 여기는 아니죠. 북동풍이라면 이쪽은 일단 아닙니다. 북동풍으로 지나갈 수 있는 지역은 저게 붉은 선안이 되겠습니다.
저게가 이제 북동풍이 부는 지역이죠. 불었을 때 오염물질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 안에 범인이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저거를 목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격이 아니죠. 경험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후각으로. 너 그날 맡았던 냄새를 한번 찍어봐라. 너희들이 평소에 등하교를 하면서 너 등하교하면서 그날 9월 2일 날 맡았던 냄새를 평소에 맡았던 지역이 어디였냐 한번 찍어봐라고 지도를 나눠줬습니다. 지도를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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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설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등하교길에 그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예, 목격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도장공장 6곳과 도금 6곳과 도장업체 6곳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이. 자, 이 안에 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근거가 있죠. 아까 혈액과 소변을 반드시 남겨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간 학생들의 남은 소변과 혈액 안에서 뭐가 들어있느냐를 측정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를 측정하니까 만델린산하고 만델레게시드하고 페닐글리옥실산이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지금 나올 일이 없거든요. 낮은 수준이라도. 혈액에서는 스티렌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스티렌과 에틸벤젠의 대사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렌과 에틸벤젠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범인인 거죠. 범행 도구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에 있는 중에서 학교 중심으로 1시에서 2시 방향에 위치하면서 스틸렌과 에틸벤젠과 같은 유기용제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당일 뭔가 연소 작업을 했고 2017년 이전에도 가동한 바가 있는 공장의 저 조건을 만족하는 공장으로 좁혀졌죠. 예, K 도장업체라고 딱 걸렸습니다. 요새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어서 입출고되는 화학물질들이 리스트가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티렌과 에틸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 유기용제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일 뭔가 소각 작업을 했고 그 사람들의 오염 방지 시설은 이렇게 고장이 나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했겠죠. 저 공장에는. 자, 만약에 저 공장이 진범이라면은 이제 하나 진범을 또 확인할 길이 남았습니다. 저 공장을 조치하고 나서는 피해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게 우리 이제 사후 확인 작업입니다. 자, 그날 이후로 도장업체는 환경부 지원 자금으로 이제 영세한 시설을 이제 대기 오염을 시키는 게 꼭 그 사업자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전체 대기 환경을 위해서 많은 시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요새는 교통사고 종합보험처럼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런 환경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거 주민들한테 보상해주고 회사가 깡그리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듭니다. 예. 네? 환경책임보험에 다행히 이 회사는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보험 급여로 학생들의 치료비를 치료비가 이렇게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치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입원도 했고. 그 치료비를 수천만 원을 교육청에서 일단 냈었는데 그걸 이제 구상권을 이 업체, K 도금업체에다가 도장업체에다 구상권을 이제 행사해야 되는데 도금업체가 한 1억 좀 물려주고 뭐 현금 내주고 나면은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환경책임보험에서 의료비 전액을 환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옥상에는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 장치를 이제 보러 매일 오전 오후에 하루에 2번씩 북구청에서 환경감시원이 학교를 방문한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아까 봤다시피 도로를 돌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오염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 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과연 우리 뭐로 이 효과를 진범을 잡았다는 걸 다가 확인할 것인가? 아무리 현장 검증하고 범행도가 있다 하더라도 맞다면은 그 뒤에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악취 신고, 학생들이 그동안 교사나 학교에 선생님 냄새나는 소리가 확실히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된 거죠. 범인을 잡았고 그 범인이 뭐 범인카는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조치를 취했고 이제 안전해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는 환경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역학조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서 가설을 어떻게 꺼내고 그 가설들을 어떻게 검증해 나가서 우리 가설을 또 이제 룰아웃 할 거는 하고 룰인 할 거는 또 잡아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우리가 했는 대책이 효과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좀 흥미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요. 환경 역학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 있을 때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지역 대학에서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지금까지 이야기는 팩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사고는 사실이었지만 팩트였지만 나머지는 저의 픽션이었습니다. 이 허탈한 결론을 한번 보시죠. 이게 리얼 월드입니다. 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24번째였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또 24번째 이런 일이 있을까? 많은 이제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사다리 타기 아시죠? 사다리 타면은 우리가 내려와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커브를 틀어야 됩니다. 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따다닥 정해진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내려가지 못할 이유들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거나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사다리 타기 아랫부분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게 현실이네요. 우리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아주 해상한 목소리로. 노후 마지막 소원으로 환경 재난에 대비하여 태평시 환경 재난 대책 매뉴얼을 필히 준비하시었고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대책반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매뉴얼대로 대처하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을 반드시 색출하여 제거함으로써 훗날 이런 참혹한 일이 역사에 다시 없도록 악망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멘트를 이걸로 하면서 원장님의 대덕을 하면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